이번에는 미디어 속 언어를 재해석해보는 미디어 언어 시간입니다. 매일경제에서 말로콤즈 시리즈를 연재하고 있는 어원연구가 신동광 작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작가님 어서 오세요. 말 속에 답이 있다. 안녕하세요. 말로콤즈 신동광입니다. 네, 오늘도 씩씩하시네요.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문해력이 너무 떨어진다. 이런 문제가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정부가 특단의 조치를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가교육위원회에서는 이달 중으로 문해력 신장특별위원회가 꾸릴 예정인데요. 교육계에서는 한자 교육을 강화하는 방안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미디어 언어에서는 문해력 이슈를 어원풀이를 통해 접근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네. 자, 요즘 교육 현장에서 가장 많이 들리는 말이 바로 문해력 위기라고 합니다. 자, 먼저 문해력의 어원부터 볼까요? 어떤 의미인가요? 먼저 한자를 풀어봐야겠죠. 문해력은 글문자에 풀해자, 힘력자로 구성된 한자어입니다. 글을 읽고 의미를 이해하는 능력을 말하는데요. 영어로 리터러시라고 부릅니다. 문자를 뜻하는 라틴어 리테라투스에서 왔는데요. 세월이 지나면서 이 말이 지식을 갖추다라는 뜻으로 의미가 확장됐어요. 그래서 글자나 편지를 가리키는 현대 영어 단어 레터도 이 리터러시에서 유래됐습니다. 그렇군요. 한마디로 글을 이해하는 능력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어휘력에 비해서 많이 못 들어본 것 같은 이 문해력이라는 표현은 언제부터 쓰이기 시작했는지도 궁금해요. 사실 이 말은 20세기 이후에 일본에서 발생한 한자어예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영어 리터러시의 개념을 번역하기 위해 만들었던 말인데요. 우리나라에도 이 말이 그대로 흡수됐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와 일본과 같은 한자 문화권인 중국은 한자어로 열독 이해 능력이라고 표현합니다. 열독이라고 하는 말은 셀 열자에 읽을 독자를 쓰는데 훑어 읽는다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글의 대략적 의미를 파악한다는 면에서 보다 구체적인데 좀 단어가 낯설죠. 그리고 즉각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고 음절도 길다는 단점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생각보다 쓰이기 시작한 역사가 길진 않은데 이 문해력, 책을 좀 많이 읽으면 나아지지 않을까 싶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단순하게 책을 읽고 읽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문장을 읽고도 무슨 뜻인지 모르는 경우가 심각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게 문제인데요. 핵심은 하나예요. 단어를 모르기 때문이죠. 네. 특히 한자어의 몰이해가 지금 굉장히 심각한데요. 우리는 일상에서 적절이나 타당이나 필수, 본질 같은 한자어를 아주 빈번하게 사용합니다. 네. 그런데 이 단어들을 뜻이 아니라 소리로만 기억하는 거죠. 그러니까 문장을 읽으면 그 속의 한자어들이 글자가 아니라 암호처럼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렇군요. 자, 그럼 어떤 결과가 좀 벌어지게 될까요? 우선 학습 능력이 무너지게 되죠. 문제를 이해를 못하니까 공부를 해도 성과가 안 나요. 뜻을 정확하게 모르는 단어들로 이야기를 나누니까 소통 능력도 같이 무너집니다. 네. 같은 말을 듣고도 서로 다른 뜻으로 받아들이니까요. 네. 그러니까 한자를 좀 잘 알게 되면 낯선 단어를 보더라도 의미를 유추하거나 이해하기 좀 쉬워진다. 이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네. 자, 그런데 지금 초중고등학교에서는 이 한자 교육이 의무 교육이 아니죠? 네. 언제부터 사라지게 된 걸까요? 이 한자 교육은 한 번에 없어진 건 아니고요. 단계적으로 약화됐는데요. 70년대 박정희 정부 시절에 한글 전용 정책을 강화하고 교과서에서 한자 병기를 대폭 축소했습니다. 이때부터 한자 없는 교육이 흐름이 시작됐는데요. 80년대부터 90년대까지는 한자 교육이 점점 더 축소됐어요. 네. 그래서 학교에서 정규 필수 과목에서 선택이나 재량 영역으로 이동했어요. 2000년대 이후부터는 한자는 정식 필수 과목에서 제외됐고요. 일부 중고등학교에서 선택 과목이나 방과 후 학습 정도로 이렇게 작은 범위로만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한자 교육이 참 학생들의 문해력을 길러주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 네. 왜 줄이게 된 걸까요? 한자 교육을. 그러니까 나름대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한글 전용 이념 때문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우리 글은 한글이면 충분하다는 주장이 있었어요. 더군다나 우리는 그 치욕적인 식민지 시대를 겪었었기 때문에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회복하려는 노력으로 한자보다는 그 한글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또 한자는 과거에 권력 지식층에
전유물이라는 그런 인식들이 있어서 그래서 오. 한글을 조금 더 활발하게 사용하게 됐던 거예요. 당시에는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이 문맹 퇴치 속도전의 시기였었거든요. 1960년대, 70년대에는 정부가 가지고 있던 교육 목표 중에서 이 빠른 문해력 상승이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네. 이 과정에서 한자까지 가르치면 교육기관과 학습 난이도까지 올라가는 부작용이 우려가 됐어요. 네. 그래서 한글에 집중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했죠. 그렇군요. 그래서 한자를 가르치지 않기 시작했다. 네. 한글은 참 논리적이고 체계적이어서 인류가 배우기 가장 좋은 문자라고 하잖아요. 네. 덕분에 문맹률이 빠르게 낮아진 것도 사실이죠. 네, 그러면서 한자도 줄이면서 교육 부담도 같이 감소했어요. 한자는 글자 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암기하는데 너무나 어려워요. 저도 학교 다닐 때는 한자가 정말 싫었었거든요. 예. 그런데 그 당시 산업화 시기에는 빠르게 읽고 쓰는 능력이 전체적인 어떤 모든 것들을 이해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가치였었죠. 그렇군요. 또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요? 이외에도 정치적 상징성이라는 것도 작용했어요. 우리의 한글은 민족, 자주를 상징하는 반면 한자에는 과거, 권위, 외래 같은 부정적 이미지가 배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정책적으로 한글 중심 국가 이미지를 구축했었습니다. 그런데 부작용이 생겼다라고 맞습니다. 하셨는데 어떤 부작용인가요? 빠르고 쉬운 지식과 정보 전달을 기치로 내세웠는데 역설적인 부작용이 생겼어요. 왜냐하면은 우리말 중에서 한자어가 차지하는 비중이 대략 60에서 70% 정도인데요. 상당히 높네요. 네, 앞으로도 계속 늘어나겠죠. 그런데 한자를 모르면 형태소 단위의 이해가 단절이 돼 버려요. 그리고 또 같은 소리를 가진 다른 단어가 혼동을 초래하죠. 뭐 이를테면은 먹는 사과와 잘못을 비는 사과가 한글의 음가는 같지만 의미는 전혀 다르잖아요. 네. 근데 이 방금 예시로 들어주신 것 같은 경우에는 한국인이라면 쉽게 구분하지 않을까요? 예, 그런 단어들은 쉽게 구분을 하죠. 맞는 말씀이죠. 그런데 사과보다 어렵고 복잡한 단어들이 곳곳에 널려 있어요. 쉽게 말해서 한자 교육이 없으니까 읽을 수는 있는데 이해는 못하는 상태에 있는 이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어요. 문제는 이 계층이 바로 이제 우리의 문화와 산업에서 나라를 이끌어갈 미래 세대들이 지금 이런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는 거죠. 네. 결국 빨리빨리 하려다가 깊이 이해하는 어떤 도구를 놓친 셈이네요. 뭐 그 시대에는 그런 것들이 그 당시에는 굉장히 합리적이었습니다. 다만 지금의 환경이 변하다 보니까 그런 이슈가 발생한 건데요. 네. 그래서 어쨌든 최근에는 정부 차원에서 한자 혼용 교육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었는데요. 네. 일단 한자의 의미를 알게 되면은 단어의 구조가 보이게 되죠. 그런 네. 장점들이 있어요. 그렇군요. 자, 그다음에 우리가 짚어볼 말이 바로 어휘력이라는 말인데 네. 이 단어에 대해서 좀 짚어주실까요? 문해력을 키우려면 어휘력을 길러야 된다는 말들을 많이 하는데요. 많죠. 예. 그런데 이 표현 조금 어색하지 않습니까? 어떤 어색함이죠? 어휘력이라고 하는 단어를 형태소로 쪼개볼게요. 네. 그래서 단어의 수효나 집합을 뜻하는 어휘라는 말에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 력이 더해진 단어인데요. 이 말의 구성이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해력, 판단력, 사고력 이런 단어들은 모두 무언가를 하는 힘이에요. 네. 그런데 어휘는 그 자체가 목록이고 집합일 뿐이에요. 말들의 모임이죠. 그러네요. 네. 네. 그래서 같은 방식으로 말을 만들면은 네. 밤력, 술력, 온력 이런 말들 없잖아요. 네. 어휘력과 같은 방식으로 한 단어들인데 네. 이상합니다. 어딘가 어색해요. 예, 이 력자가 붙으려면 앞에 활동이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어색하고 억지스럽죠. 그래서 문해력의 핵심은 어휘력이 아니라 단어 해석력에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문해력 심폐소생술을 위해서 세 가지를 제안드립니다. 어떤 건가요? 첫 번째는 어원풀이입니다. 네. 단어를 쪼개고 연결하고 의미를 복원하는 힘. 이런 노력이 문장의 이해로 이어지죠. 예를 들어 볼게요. 필수적이라는 말에서 필수는 반드시를 뜻하는 필과 뭐 모름지기나 혹은 필요하다를 의미하는 수로 이루어져 있어요. 네. 그래서 필수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한번 이해하면은 이 단어는 평생 잊혀지지 않아요. 쪼개서 이해를 하면은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다. 그 네. 의미도 잘 이해를 할 수 있고요. 자, 네. 두 번째 제안은 어떤 건가요? 예, 비언어적 요소들을 활용하는 건데요. 문해력은 글자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야기를 들을 때 무의식적으로 손짓, 표정, 말의 높낮이 같은 음, 리듬 같은 요소들을 함께 해석해요. 네. 이러한 비언어적 요소들을 함께 활용하면 어떨까요? 단어를 설명할 때 거기에 어울리는 몸짓을 쓰고 그리고 각각의 말의 내용과 타이밍에 따라서 억양을 살리면 이야기의 맥락이 더 구체적으로 형성돼요. 음. 그러면 머리의 정보뿐만 아니라 마음의 감성으로도 이해를 도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네. 지금 해주신 말씀이 정말 좋아요. 하지만 네,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그렇게 표현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맞습니다. 말씀해주신 이 부분들을 생활 속에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활용하는 방법도 있을까요? 맞습니다. 요즘에 우리 어린이 청소년들 학원 갈 시간도 모자라고 잠잘 시간도 음, 모자란데 이런 것들까지 만들게 되면 복잡해질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제안드리는 게 바로 토론 교육의 강화예요. 토론을 하다 보면은 이 문해력 향상에 가장 좋은 훈련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음, 우리는 단어를 써야 되고 그 뜻을 설명해야 돼요. 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상대를 설득해야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단어의 해석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네, 문해력을 살릴 수 있는 세 가지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계기로 좀 더 많은 분들의 집단 지성이 효율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신동광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사실 확인이 필요한 허위 의심 정보에 대해 짚어보는 팩트체크 시간입니다. 선정수 팩트체커 전화로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팩트체크 주제는 설탕입니다. 얼마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설탕세 도입에 대해 논의해보자 이런 글을 SNS에 올려서 화제가 됐었는데 현재 논의가 어디까지 진행이 됐나요? 네,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한국조세정책연구원은 지난 7일 가당 음료 설탕 부담금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 네. 정책 도입에 관해서 각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는데요. 식품산업계는 설탕세가 사실상 조세와 같아서 서민 물가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율적인 저감과 교육이 우선돼야 한다 이런 신중론을 펼쳤고요. 네. 반면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청소년층의 당 과잉 섭취 문제를 지적하면서 기업의 배합 변경을 유도할 수 있는 정밀한 계층적 종량세를 설계해야 한다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음. 그리고 소비자 단체와 재정 전문가는 부담금이 소비자 가격으로 전가되는 부작용을 경계했고요. 이 확보되는 재원을 아동 청소년 비만 예방 등 건강 증진에 한정해서 사용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내놨습니다. 네. 그런데 정부는 설탕 부담금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오후 국회에서 이 설탕 부담금 부과 방침에 대해서 지금 검토하고 있지 않다. 음. 전문가들이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군요. 설탕의 부담금을 부과해서 설탕 섭취를 좀 줄여보자 이런 취지인데요. 이게 사실 갑자기 불거져 나온 느낌도 들거든요. 어쩌다 왜 화제가 됐는지 먼저 짚어주시죠. 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월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 억제, 그 부담금으로 지역 공공의료 강화에 재투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음. 적었는데요. 네. 그러면서 국민 80%가 설탕세 도입에 찬성한다는 기사를 공유했습니다. 과도한 설탕 섭취가 비만, 당뇨, 충치를 부르기 때문에 설탕이 많이 들어가는 제품에 부담금을 매겨서 소비를 줄이겠다 이런 취지인데요. 네. 영국에서 시행 중인 이 청량음료 산업 부담금 제도를 살펴보면 탄산음료나 가공 주스, 에너지 드링크 이런 설탕이 첨가된 청량음료에 설탕 함량에 따라서 부담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음. 100ml당 5g 미만으로 설탕이 들어있으면 면제, 5 내지 8g 들어있으면 리터당 320원, 8g 이상 들어있으면 420원 정도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네. 당의 함량에 따라서 부담금을 차등 부과하는 게 설탕세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자 그러면 식품 업체들이 이 부담금이 매겨진 만큼 제품의 가격을 올리지 않을까요?
네, 이 부담금은 설탕 함량과 생산량에 따라서 생산자인 기업에 부담을 하게 되는데요. 기업은 이걸 제품 가격에 반영할지 말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네. 부담금을 소비자에게 떠넘기면 가격이 오르면서 판매량이 줄어들게 되겠죠. 기업들은 부담금을 피하기 위해서 설탕 함량을 낮추는 방법을 선택할 거고요. 음. 어떻게든 당국의 입장에서는 국민 설탕 섭취량을 줄이자는 목표를 달성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네. 기업이 가격을 인상했을 때 설탕 맛을 끊지 못하는 저소득층은 경제적 부담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측면도 있습니다. 네. 사람이 항상 합리적인 결정만 하는 게 아니라서요. 네. 해외 사례로 좀 짚어보면 영국에서는 이 설탕세를 부과한 지가 오래됐다고 하더라고요. 건강 효과는 입증이 됐나요? 영국에서 청량음료 산업 부담금 정책이 발표된 게 2016년 3월이고요. 10년 됐죠. 시행은 2018년 4월부터인데요. 음. 2024년 영국 정부는 이 정책의 성과를 정리한 보고서를 발행했습니다. 도입 이후 부담금 대상 음료의 평균 설탕 함량이 약 46% 감소했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고요. 어. 이 부담금 대상 음료의 65%는 부담금을 내지 않는 기준선인 100ml당 5g 이하로 설탕 함량을 낮춘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시장의 89%를 저당 음료가 차지했다. 이런 내용도 들어있고요. 음. 어, 독립적인 별개 연구에 따르면 영국 가정에서 구매하는 설탕량이 주당 약 8g 정도 감소하는 등 실질적인 당뇨 감소가 확인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2형 당뇨병, 심혈관 질환, 충치 발생이 줄어들었고 장기적으로 이 건강보험 비용 절감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이런 보건 영향 예측 모델도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38개 실증 연구를 종합한 체계적 문헌 검토에선 이 제품의 설탕 함량 감소, 설탕 구매량 감소, 건강 관련 지표 개선 이런 것들이 일관되게 나타났다고 보고됐습니다. 네. 영국 국민의 설탕 섭취를 줄이겠다 이런 영국 보건 당국의 목표가 달성된 셈이죠. 그렇군요. 하지만 이렇게 설탕세를 부과하면 저소득층에게는 부담이 더 큰 게 아닌가 하는 의문도 제기되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떤가요? 이 부담금 제도 시행 이후에 설탕과 음료 구매에서 가장 큰 감소가 저소득 구간에서 나타났다. 이렇게 보고가 됐습니다. 네. 저소득층 가구는 부담금 제도 시행 전 설탕 음료 비중과 섭취량이 상대적으로 높았는데요. 음. 부담금 제도 시행 후에도 이 가장 큰 감소 폭을 기록했습니다. 그렇군요. 예, 영국 옥스퍼드대 등의 연구에서는 이 부담금 제도가 장기적으로 빈곤층의 건강 지표 개선에 더 크게 기여할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음. 과체중, 비만, 충치 감소 효과도 사회 경제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역의 아동 청소년에게서 가장 크게 나타났다. 이런 모델링 결과도 나와 있고요. 음. 그런데 이 부담금이 소비자 가격에 전가되면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이 제품을 구매하는 누구나 내야 하는 간접세 성격을 띠게 되는데요. 네. 이렇게 되면 총 지출 중에 식품 소비 비율이 높은 저소득층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음. 게다가 이 저소득층이 비싼 신선식품보다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고당분 가공식품에 더 많이 의존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음. 여기에 해당하는 저소득층 가구는 분명히 부담이 늘어나겠죠. 네. 식습관을 바꾸지 않는 한에는요. 그렇지만 이 영국 연구들은 과체중과 비만, 충치, 당뇨병, 결근 이런 것들로 인한 경제적인 피해, 사회복지 지출 절감액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 소득 분위별로 따져봤을 때 네. 최저소득 분위에서 가장 많이 절감되는 걸로 나타나서 이 음. 청량음료 산업 부담금 설탕세가 역진적이지 않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은 설탕 부담금을 걷어서 그걸로 지역 공공의료에 재투자하면 어떻냐고 국민 의견을 물었습니다. 영국의 상황은 어떤가요? 영국 정부는 처음에 이 청량음료 산업 부담금 제도 도입을 발표할 때 역진성 논란 우려를 잠재우기 위해서 부담금으로 조성한 재원을 아동 건강을 위해서만 사용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당시 영국 재무부 장관이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나는 훗날 내 아이들 세대에게 설탕 음료가 문제인 줄 알았고 질병을 일으키는 것도 알았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사과하고 싶지 않다. 부담금으로 조성되는 재원은 교육부로 넘어가
초등학교의 체육 활동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음. 이후 초창기에는 학교 스포츠에 관한 예산이 2배로 늘어나는 등 투자가 있었는데요. 네. 시간이 지나면서 흐지부지 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계정이 따로 구분되지 않고 일반 회계로 부담금 수입이 들어가서 생기는 일이라고 분석이 됐는데 영국 보건 관련 시민단체들이 이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우리나라는 현재 담배에 건강 증진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잖아요. 이 부담금은 당초 목적대로 잘 쓰이고 있나요? 이 건강증진 부담금이 설탕세와 사실상 똑같은 논리거든요. 네. 가격을 올려서 담배 소비를 줄이고 음. 국민 건강을 증진한다. 이런 논리인데요. 이 부담금으로 만든 건강증진 기금이 건강보험 재정 확충에 쓰이고 의료기술 개발에 쓰이고 있단 말이죠. 네. 이 만들 때는 흡연자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만들겠다 이렇게 해놓고 이후에는 좀 쌈짓돈처럼 쓰이는 경향이 있는 거죠. 설탕세를 만들어서 지역 공공의료 재투자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내놓기 전에 이 담배 부담금부터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 같습니다. 흡연자의 돈을 뜯어가서 건보 재정 메꾸지 말고 흡연 부스 만들어서 간접 흡연 피해 줄이고 흡연 에티켓 교육하고 금연 교육하고 이런데 먼저 돈을 써야지 이 부담금에 관한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뭐 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지금 설탕세 부과에 대한 이야기를 쭉 나눠봤는데 말이 나온 김에 몇 가지 더 짚어볼게요. 아이들이 설탕을 많이 먹으면 흥분을 한다, 과잉 행동을 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어떤가요? 관련 연구가 있나요? 그런 오해가 널리 퍼져 있습니다. 실제로 뭐 슈가 하이 뭐 이런 말도 많이 쓰이고 있는데요. 이미 대규모 연구를 통해서 사실이 아닌 걸로 밝혀졌습니다. 음. 이 건강한 사람은 설탕 섭취 수준과 관계없이 일정한 혈당 수치를 유지하도록 우리 몸이 작동을 하고 있고요. 당뇨병이나 당뇨병 전 단계의 환자들은 이 혈당 조절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혈당 수치가 높아질 수는 있는데요. 이런 고혈당증의 증상은 활기 넘치는 모습과는 정반대로 두통이 생기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몸이 좋지 않다 이렇게 느낀다고 합니다. 생일 파티에서 아이가 단 음식을 많이 먹어서 과하게 행동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네. 사실 아이는 게임을 하고 친구들과 어울려 노는 이 신나는 분위기 때문에 음. 흥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네. 이 전문가들은 과잉 행동이나 나쁜 행동의 원인을 단 음식 탓으로 돌리기 전에 아이의 주변 환경을 먼저 살펴보라고 조언을 합니다. 음. 설탕은 아동 비만, 2형 당뇨병, 충치 발생, 그리고 여러 가지 건강 문제의 주요 원인인 것은 사실인데요. 네. 그렇지만 아이들에게 가끔씩 소량의 설탕을 섭취하게 하는 것은 괜찮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음. 설탕을 마치 뭐 금기시되는 나쁜 음식처럼 만들어서 아이들이 기회가 될 때마다 몰래 먹거나 뭐 폭식하거나 이렇게 만들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네. 합니다. 네. 설탕을 줄이자는 취지로 한동안 제로 열풍이 불었습니다. 뭐 저도 요리를 할 때 알룰로스를 설탕 대신 자주 사용을 하는데요. 어떨까요? 이게 설탕보다는 건강에 확실히 좀 더 괜찮을까요?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은데요. 만리톨, 자일리톨, 에리스리톨, 말기톨, 락티톨, 소르비톨 뭐 이런 올로 끝나는 인공 감미료들은 당알코올류로 분류됩니다. 뭐 실제로 알코올이 들어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이 화학 구조가 알코올이랑 비슷해서 당알코올로 분류를 하는데요. 음. 이런 성분들은 한꺼번에 많이 섭취하면 설사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식품 표시 사항에 과량 섭취 시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런 표시를 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실제로 이 네. 무슨 제로 그 과자라든지 음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이런 표기가 써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아스파탐, 아세설팜 칼륨, 스쿠랄로스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쓰이는 인공 감미료인데요. 네. 장기적인 섭취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결과는 아직 명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일부 음. 연구에서는 부작용을 지적하기도 하는데요. 네. 이 제로 음료 섭취가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식욕을 증가시켜서 더 많은 음식을 섭취하게 만들 우려가 있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고요. 음. 장기간 섭취 시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스테비아와 알룰로스는 자연에서 발견되는 감미료라는 점 때문에
무해할 것이라는 기대가 많은데 역시 이 과다 섭취하면 복통, 설사, 소화불량 이런 것들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하니까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무엇이든지 간에 맹신하고 과다 섭취를 하면 건강에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선정수 팩트체커였습니다.